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하루 성장일기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웨인 다이어의 행복한 이기주의자 두 번째 시간인데요.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기 위한 10가지 마음가짐 중에 5번째 마음가짐, 새로운 경험을 즐긴다. 그 중에 일부를 함께 하겠습니다. 새로운 경험에 가슴을 열어라. 무엇이건 못해낼 게 없다. 자기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고 있다면 말이다. 일단 확실하지 않은 영역에 용기 있게 발을 내디뎌 보겠다고 마음 먹으면 우리는 인간에게 허용된 경험을 모조리 마음껏 즐길 수 있다.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 놀랄 만큼 멋진 삶을 살았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라. 그들은 오로지 하나만 잘했던 사람들이 아니다. 미지의 것을 피하는 사람들도 아니었다. 벤저민 프랭클린, 루트비 판 베토벤,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수,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갈릴레오 갈릴레이, 버트런드 러셀, 조지 버나드 쇼, 윈스턴 처칠을 비롯해 많은 이들이 개척자이자 미심쩍은 미지의 영역으로 들어간 모험가였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유일한 차이라면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감히 밟지 못한 곳을 기꺼이 가로질러 갔다는 것이다. 새 시대를 연 또 한 사람인 알베르트 슈바이처는 인간과 관련된 것이고 내게 이질적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한 순간이라도 자신 안에 내재된 가능성의 일부라고 생각해 본 적 없는 경험에도 스스로를 열 수 있다. 아니면 죽을 때까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수밖에. 위대한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대체로 그들의 위대함은 미지 세계에 도전한 그 대담성과 탐색의 질에서 빛을 발휘했다. 새로운 경험에 스스로를 노출시킨다는 것은 불안하기 짝이 없는 변화를 일구려고 노력하기보다 친숙한 것 위에 뭉개고 앉아있는 편이 낫다는 안일한 생각을 집어던지는 것을 뜻한다. 어쩌면 우리는 자신이 하도 유약해서 생판 낯선 영역으로 들어갔다가는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고 쉽게 무너져 내릴 거라는 태도를 취해왔는지도 모른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당신은 강인한 사람이다. 새로운 것에 접하는 일 정도로 쓰러져 버리거나 힘들어할 사람이 아니다. 오히려 판에 박힌 일상과 단조로움에서 다소나마 벗어나면 심리적 좌절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커진다. 권태는 생기를 앗아가는 것이며 정신적으로도 건강치 못한 상태다. 한 번 삶에 흥미를 잃게 되면 언제 와르르 무너져 내릴지 모른다. 하지만 인생의 불확실성이라는 양념을 약간만 얹어주면 근본을 알 수 없는 그런 심리적 나락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다. 길이 아닌 곳은 아예 가지 말라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런 사고방식은 새로운 경험에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수화를 하는 청각장애인을 보면 호기심이 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들과 대화를 나눠보려는 시도는
절대 하려들지 않는다. 외국인을 만났을 때에도 어떻게든 말을 걸어보려 하지 않고 주위만 서성대다가 결국 타국인과 의사소통을 하는 광활한 미지의 세계를 멀리할 것이 틀림없다. 미지의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금기시되는 행위나 사람들은 무수히 많다. 때문에 동성연애자, 성전환자, 신체장애자, 정신지체자 등은 사람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라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다가 결국에는 피폐해버리고 만다. 어떤 일을 하는데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믿을지도 모르겠다. 이유가 없는 일을 왜 하느냐는 식말이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생각이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할 수 있다. 이유는 오직 하나, 내가 원하기 때문이다. 사실 어떤 일을 하는데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무슨 일에나 이유를 붙이는 사고방식은 새롭고 흥미로운 경험을 가로막는다. 어렸을 적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메뚜기를 가지고 놀았던 경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유가 있었는가? 그저 재미있었기 때문이었다. 언덕을 오르고 여기저기 뛰어다녀 보기도 했을 것이다. 이유가 있었는가? 그냥 그러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하는 일마다 그럴듯한 이유를 붙여야 한다. 그토록 이유를 유난스레 찾아내는 것은 가슴을 열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막는다. 나 자신을 포함해 누구에게도 이제 다시는 어떤 식으로도 이유를 붙일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얼마나 홀가분한 기분이 들겠는가. 원한다면 무엇이건 할 수 있다. 다른 이유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새로운 경험의 지평이 열리고 이제는 생활 방식이 되어버린 듯한 미지의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어제에 머물러 오늘을 살지 못하다. 자신의 즉흥성을 면밀히 살펴보라. 나는 새로운 것에 마음을 열 수 있는가? 아니, 몸에 밴 행동에 고집스럽게 매달리는 앞뒤 꽉꽉 막힌 사람은 아닌가? 즉흥성이란 재미있을 것 같아 어떤 일을 순간적 기분에 휩쓸려 시도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면 실제 해보니까 별 재미가 없지만 그 시도 자체는 꽤나 재미있었다고 생각하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미지의 것을 발견하면서 너무도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마당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지체 높은 분들은 즉흥적이 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자신이 어리석은 것들을 맹목적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경직된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간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당 대표자의 말을 지지하고 당의 노선에 한 표를 던진다. 즉흥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미 경계를 떠난 인사들인 경우가 많다. 독자적인 사고는 묵살되고 생각하고 말하는 방식에 대한 약정된 지침에 있어 그에 따를 뿐이다. 예스맨은 즉흥적인 사람이 못 된다. 그들은 온몸으로
미지의 것을 두려워할 뿐이다. 그들은 대세에 영합한다.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다. 도통 반기를 드는 법이 없고 자신에게 기대되는 바를 엄정히 준수할 따름이다. 나는 어느 쪽에 속한 사람인가? 나름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반드시 확실한 결과로 이어진다고 보장할 수 없는 길로 자발적으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사람인가? 경직된 사람들은 결코 성장하지 않는다. 늘 해오던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대학원에서 현직 교사들에게 강의를 하는 동료가 있는데 그는 곧잘 30년이 넘도록 교직에 몸담은 그 노땅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 정말로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셨습니까? 한때를 재탕에 30번을 가르치신 건 아니고요.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도 묻고 싶다. 당신은 일만 일이든 그 이상이든 지금까지 살아온 나날들을 진정으로 살아왔는가? 혹시 똑같은 하루를 1만 번 또는 그 이상 재탕에 살아온 것은 아닌가? 앞으로 더 즉흥적으로 살도록 노력하기 위해 스스로에게 꼭 자문해보자. 즐거운 인생은 계획으로 얻어지지 않는다. 경직성은 모든 선입견, 다시 말해 섣부른 판단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 선입견은 어떤 사람이나 생각, 행동을 끔찍이 싫어하거나 꺼려한다기보다는 익숙한 것이나 나와 비슷한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마음이 편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선입견은 자신에게 득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잘 모르고 어쩌면 골치 아플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일, 생각에 접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러나 사실 선입견은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미지의 것을 탐색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이다. 즉흥적이 된다는 것은 선입견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새로운 행동을 시도하도록 스스로를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입견은 애매하고 아리송한 영역으로의 진입을 막는, 그리하여 성장을 가로막는 이중벽이다.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친숙하지 못한 영역에서는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계획된 즉흥성 같은 것은 없다. 말 자체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는 계획을 세워두고 그 계획에 맞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자신의 인생이 처음의 계획에서 한치라도 어긋나면 무슨 큰 일이라도 일어나는 줄 안다. 그 계획이 반드시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계획이 지나치시니만큼 푹 빠져 있는 것은 그야말로 노이로제다. 25세, 30세, 40세, 50세, 70세 등의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다고 인생 설계를 해두고 현재의 자신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 예정표를 들여다본다. 날마다 새로운 결심을 하지도 않고 자신에 대한 심지궂은 믿음이 있어
그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획의 노예가 되지 마라. 내 환자 가운데 헨리라는 20대 중반의 청년이 있었다. 그는 심한 계획 세우기 노이로제에 시달렸다. 그 결과 인생의 절호의 기회를 놓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22세의 그는 다른 주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삶의 터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에 잔뜩 움츠려들었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헨리는 말 그대로 꼼짝달싹 못했다. 그는 어쩌면 출세의 기회가 됐을지도 모르는 재미있고 새로운 일, 완전히 새로운 환경이라는 기회를 저버리고 현상 유지를 택했다. 헨리가 상담을 받으러 온 이유도 바로 그 일 때문이었다. 상담 결과 헨리는 못 말리는 계획 집착증 환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매일 똑같은 아침 식사를 했고 옷을 입는 것도 미리 계획을 세웠으며 서랍장도 색깔과 크기별로 완벽하게 정리하지 않으면 못 견디었다. 게다가 가족들에게도 자신이 정해놓은 틀을 강요했다. 자녀에게는 물건을 제자리에 놓아두게 하고 아내에게는 자신이 만든 일련의 엄격한 규칙을 따르게 했다. 요컨대 헨리는 정돈된 인간형이었지만 몹시 불행했다. 그에게는 창의력, 혁신, 인간적 따스함이 부족했다. 그는 사실상 자기의 자신에게도 정해진 틀을 강요하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에 놓이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다. 그러던 헨리가 상담을 받으며 즉흥적인 삶의 방식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정해놓은 방식이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도구이며 위험을 동반한 미지의 세계에서 방황하지 않게 해주는 편안한 도피처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그는 곧 아내와 자식들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려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게 행동해도 마구 닦아세우지 않게 되었다. 몇 달 뒤 헨리는 근무지가 자주 바뀌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그가 본 뒤 두려워했던 바로 그 일을 이제 마음으로 원하게 된 것이다. 헨리는 여전히 완전히 즉흥적인 인간은 아니었지만 예전에 계획된 삶을 지탱했던 히스테릭한 사고방식에 멋지게 도전했다. 그는 의식화된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고 날마다 노력을 기울이며 인생을 즐기는 법을 배우고 있다. 확실해야 할 것은 내 마음뿐이다. 학교에서 논문이나 에세이를 쓰는 법을 배운 적이 있을 것이다. 서론을 잘 잡고 짜임새 있는 본론을 갖춘 뒤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식으로, 그리고 불행히도 우리는 인생에서도 그와 똑같은 논리를 적용해 인생 자체를 논문처럼 생각하게 됐는지도 모른다. 서론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유년 시절이며 본론은 성인으로서의 삶이다. 이것은 정돈되고 계획된 삶으로 은퇴해 행복한 만일년을 보내는 결론을 내기 위한 준비다. 이런 생각들은 현재 순간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게 한다. 이렇게 계획에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모든 것이 언제까지나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러나 최종 설계인 안전은 죽음을 위한 것이다. 안전이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미리 알고 있는 것이며
자극, 위험, 도전이 없다는 것이다. 안전은 성장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성장하지 않는 것은 곧 죽음을 뜻한다. 게다가 안전은 그릇된 통념이다. 이 세상에 사는 한, 이 세상의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결코 안전할 수 없다. 설령 안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 해도 그것은 끔찍한 삶의 방식이다. 확실성은 흥미와 성장의 싹을 잘라내기 마련이니까. 여기서 안전이란 외면적인 보장, 즉 금전이나 집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 직업이나 사회적 지위 등의 보루를 말한다. 물론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또 다른 종류의 안전이 있다. 그것은 미래에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감당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 즉 내면적인 안전이다.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영속적인 안전이요, 진정한 안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일은 어긋날 수 있다. 불황으로 인해 뜻하지 않게 쪽박을 찰 수도 있다. 주택 융자금을 못 갚아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도 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나 자신뿐이다. 나와 내 안의 내적인 힘에 대한 굳은 믿음만 있다면 물질적인 것은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무방한 인생의 부속품일 따름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외적인 안전의 덫에 빠지지 말라. 그것은 내가 살아가고 성장하며 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는 능력을 앗아갈지 모른다. 가진 것이 많지 않은, 다시 말해 외적인 안전이 없는 사람들을 보라. 어쩌면 그들이 나보다 한 수 위일지 모른다. 적어도 그들은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항상 안전한 것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올가미를 피할 수 있지 않은가. 미국의 카톨릭 신부이자 시인인 제임스 카바노는 내 친구가 되어주겠니의 언젠가는 이라는 짧은 시에서 안전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언젠가는 떠나련다. 자유로워지련다. 무미건조한 것들을 떠나 안전한 밋밋함을 떠나 연락처도 남기지 않으련다. 황량한 광야를 가로질러 그곳의 세상을 떨구기 위해 아무런 근심 없이 떠돌련다. 한가한 지도책처럼. 성공도 실패도 그뿐이다. 성취에 대한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은 카바노의 표현처럼 자유로워지기 위해 떠나기는 어렵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사회에서 이만저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한 두려움은 어린 시절 주입돼 전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실패라는 것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실패는 단지 특정 행위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됐어야 했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일 뿐이다. 구체적으로 정해진 방식으로 행해져야 할 일 따위는 없다고 믿는다면 실패란 있을 수 없다. 스스로의 기준에 비추어 실패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행동과 자신의 가치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어떤 일에 성공하지 못했다 해도 그것은 인간으로서
실패한 게 아니다. 어느 시기에 어떤 시도를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던 것뿐이다. 오로지 그뿐이다. 동물의 형태를 설명하면서 실패라는 말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가? 예를 들어 개가 15분 짖고 있는데 누군가 저 개는 그다지 잘 짖지 못하는군. 50점. 이라고 말한다 치자. 얼마나 터무니없는가. 낙제하는 동물이 있는가? 동물이 낙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연행위를 평가하는 규정 따위는 없기 때문이다. 거미가 거미줄을 치는 것을 두고 성공작이니 실패작이니 하고 말할 수 있겠는가?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에도 한 번 시도하여 실패하면 그냥 다른 쥐를 쫓아간다. 그 자리에 드러누워 놓친 쥐를 놓고 푸념하고 불평하지는 않는다. 실패했다며 신경쇠약에 걸리지도 않는다. 그저 자연스러운 행위일 뿐. 이와 같은 논리를 우리에게도 적용시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걷어내버리는 게 어떻겠는가. 우리 인간은 가장 자기 파괴적인 두 마디 말을 이용해 사람을 성취로 몰아붙인다. 무수히 들어왔고 사용해온 말, 즉 최선을 다하라가 바로 그것이다. 이 말이 성취 노이로제의 초석이다. 무슨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다. 자전거를 좀 시원찮게 탄다고 뭐 어떻다는 건가? 공원에서 산책하는 행위에도 점수를 매겨야 하는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면 안 되는 걸까? 최선을 다하라의 노이로제는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거나 이전부터 해왔던 활동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한다. 루안이라는 18세의 고등학생을 상담한 적이 있다. 루안은 성취 강박염에 사로잡혀 있었다. 루안은 학교라는 곳에 첫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성적이 죄다 A였다. 그녀는 따분할 정도로 오랜 시간 동안 공부에 매달렸고 그 결과 자신을 돌아볼 시간이 전혀 없었다. 그녀는 공부에 관한 한 참으로 치밀했다. 그러나 루안은 남자애들 앞에서는 수줍어 몸이 오그라들었다. 데이트는커녕 손 한번 잡아본 적이 없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녀는 너무도 긴장한 나머지 언제나 경련을 일으켰다. 루안은 학업 성취에는 온통 신경을 곤두세웠지만 총체적인 발달은 이루지 못했던 것이다. 상담을 하며 나는 인생에서 지성과 감성 중에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었다. 그녀는 졸업을 하면서 졸업생 대표로 뽑혔지만 내면의 평안이 부족했으며 실은 매우 불행했다. 그녀는 자신의 감성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학업에 뛰어난 만큼 다른 사회적 행동 역시 공부를 하듯 열심히 배워나갔다. 그로부터 1년 뒤 루안의 어머니가 내게 전화를 걸어 루안이 대학에 들어가 영어 과목에서 처음으로 C학점을 받았다며 걱정했다. 나는 루안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 떠들썩하게 칭찬해주고 기념으로 맛있는 저녁을 사주라고 말이다.